최근에 보니까 유튜브나 경제방송에 도망갈 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간적으로 지금 기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수가 밑에서 40%가 올랐잖아요. 이 정도 올라오면은 숨을 좀 고를 때도 됐잖아요. 최근에 뭐 아파트 뭐 조금 이슈는 있습니다만 지난 뭐 10년 동안 가격들이 쭉 올랐잖아요. 그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금리가 계속 내려갔잖아요. 금리가 내려가면 그런 가격들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강관우 대표입니다. 더 프리미어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저는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 시작은 했지만 해외 증권사 그쪽에 가서도 일을 오랫동안 했고, 투자자문사도 이제 했었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최근 한 10년 넘게는 경제방송에 진출을 해가지고 쪽 앵커도 여러 번 했고, 그리고 패널로도 많이 나가면서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제가 자본시장 개방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봐온 몇 안 되는 시장 베테랑 중에 하나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제가 고객들을 다 서비스를 했던 입장에서 외국 사람도 우리 시장을 어떻게 보는구나, 이런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걸 피부로 절감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겠다고 이렇게 결심한 계기는 우리가 시장에 있는 이 투자자들, 특히 개미 투자자들을 향해서 조금 뭔가 확실한 인사이트를 좀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뛰어들게 됐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전문가를 자처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도 뭐 그들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는 상당히 차별적인 포인트가 많습니다. 저는 백그라운드를 보자면은 애널리스트 생활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 삼성증권이나 신한증권에서도 리서치 헤드까지 올라가는데 거의 최연소로 제가 올라갔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모건 스탠리까지 가서 이제 글로벌리 또 이제 플레이도 많이 했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인사이트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게 시장 내적인 것도 있고 시장 외 아니면 제도적인 면에서도 뭐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말해드릴 게 상당히 많다. 그리고 좀 길게 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은 저희가 이제 우리가 제도권에 있을 때 한 1년 안쪽으로 생각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의견들을 내는 게 이제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보다 조금 그 투자 호라이즌이 좀 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 완전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남들과 차별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밸류에이션입니다. 모든 거에는 가격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보시는 건 뭐죠? 가격이죠. 삼성전자가 5만 원이다, 7만 전자다, 10만 전자 갈 거냐 말 거냐, 다 가격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 가격도 보지만 가치를 많이 보죠. 특히 시장을 지난 24년 말 그리고 24년 5년 상반기에 2,900, 3,000 우리 코스피가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데 우리가 너무 젖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 처해 있을 때마다 저는 항상 여기서는 돌려 세울 거다 얘기를 드렸댔습니다. 그 이유는 뭐에 근거했느냐? 바로 PBR이라는 밸류에이션에 근거를 했죠. 그때마다 제가 얘기를 했던 수치는 0.80배입니다. 이 밑으로 가면 기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뭐냐? 가격이 아니고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다른 분들 비해서 차별적으로 좀 잘할 수 있다, 이런 거고, 저는 그런 면에서는 남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표님이 연초에는 시장이 좋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이재명 정부 들어오고서 너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돼요? 이거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의견 주셔야 될까요? 지금도 사야 됩니다 라고 저는 아주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보니까 유튜브나 경제방송에 도망갈 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간적으로 지금 기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수가 밑에서 40%가 올랐잖아요. 이 정도 올라오면은 숨을 좀 고를 때도 됐잖아요. 그래서 타이밍적으로 지금 뭐 8월, 9월에 잠깐 쉬고 있는 이런 타이밍에 들어온 거는 맞아요. 그러나 이게 조정폭이 엄청나게 깊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3,000m로, 2,900m로 그냥 쭉 떨어져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ROE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익이 나오는 게 9% 그리고 내년에 9.5, 후년에 9.8%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시장 컨센서스인데 그 수치를 기준으로 하면 내려갈 수가 없는 밸류에이션이고 지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은 뭐 기간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으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실 때 하나만 딱 보라고 하면 저는 약달러 보고 싶어요. 하나 더 보고 싶다고 하면 금리 인하 사이클 보고 싶어요. 약달러가 한다는 얘기는 뭐죠? 미국 이외의 자산으로 미국 밖으로 지금 나갈 수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그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뭐죠? 우리나라 금리도 내려가요. 금리 인하라는 게 뭡니까? 금리가 내려가면은 할인율이 내려가는 겁니다. 할인율이 내려가면은 멀티플, 밸류에이션 멀티플 자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5% 하던 게 2%가 되면 이 가치는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뭐 건물이나 아파트 같은 거 최근에 뭐 아파트 뭐 조금 이슈는 있습니다만은 지난 뭐 10년 동안 가격들이 쭉 올랐잖아요. 그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금리가 계속 내려갔잖아요. 금리가 내려가면 그런 가격들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는 국면에서 주가가 내려갈 거다? 시장이 내려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진다? 그래서 주가가 내릴 거다?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경제가 나빠지면 사람은 어떻게 하죠? 대응을 합니다. 무슨 대책이 나와요? 유동성 풀고 금리 낮추잖아요. 그러면 뭐요? 주식시장은 좋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내려오는 국면에서는 서둘러 도망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코로나 때부터 서학개미라는 용어가 등장할 만큼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분들도 많은데 요새 너무 거품 아니냐? 그런 얘기가 4월에도 사실 잠깐 관세 때문에 하락했을 때 있었잖아요. 요것도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서학개미분들이 되게 해안들이 있으셔가지고 2023년, 4년 나가신 분들은 뭐 대박이죠. 그때 가실 때는 지수에서 먹고 달러원 환율이 뭐 1,400원을 넘어서 1,500원 근처까지도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쪽에서 먹는 그런 시장이었었는데 금년 들어와서는 좀 바뀌었죠.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는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약달러 쪽으로 가고 있어요. 원화가 지금 이제 1,400원 위로 넘어오기도 힘든 그런 국면이 돼가지고 지금 1,390원, 80원 이렇게 이제 형성되고 있는데 저는 1,350원 뭐 금년 말이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라도 뚫고 나는 1,300원대로 초반으로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서학개미들 입장에서는 그러죠. S&P나 나스닥이 더 올라갈 수는 있으나 환율에서 좀 깨지는 그래서 25년에 있어서 서학개미는 그렇게 재미는 없다. 단 지수 들어간 거는 재미가 없을 수는 있는데 종목으로 들어간 거는 뭐 재미있는 것들도 예를 들면 엔비디아나 뭐 이런 거는 재미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상당히 연초 대비해서도 뭐 좋았고 또 뭐 팔란티어 같은 거 최근에 뭐 주가가 좀 밀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바닥부터 150% 오른 다음에 50% 조정을 위해서 먹은 거 중에 이제 받은 거니까 그걸로만 보면 여전히 뭐 한 100% 정도는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서학개미 분들도 남다른 해안을 이제 잘 하고는 계신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돈들은 이제는 미국 쪽보다는 미국 밖으로 그리고 다른 상품으로 이미 많이 가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 기제는 미국 시장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선행 PER 기준으로 S&P 500은 22배 중후반으로 이미 와 있고요. 어떤 때는 23배까지도 가죠. 그래서 여기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난 10년간의 S&P 500의 평균은 18.6배였습니다. 이거 대비해서 무려 20% 이상 위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얘기할 때 밴드를 얘기하는데 평균치를 기준으로 10% 위에를 1시그마 정도 보고 20% 정도를 2시그마 정도를 보는데 평상시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북한에서 갑자기 미사일을 쏜다. 이런 게 2시그마 밖에 있는 영역의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가는데 뭐죠? 싱크홀이라고 하나요? 땅이 푹 꺼진다. 이런 게 2시그마 밖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막 그런 사건들이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은 2시그마 밖에 있어요. 그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평가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거기에 기대를 걸고 가는 미국 국내도 있지만은 우리 서학개미들도 많기 때문에 유동성이 받쳐서 지탱은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팔란티어 같은 것도 보면은 하루아침에 축
빠지고 이런 국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기대가 높기 때문에 주가는 유지는 되는데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수치가 나온다? 그럼 주가는 뭐 10%도 좋고 20%도 좋고 하루아침에 빠질 수 있는 게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거는 유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항상 그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뭐 위험하고 밤에 밤잠 안 자면서 이렇게 미국 시장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쉽게 하셔라. 미국 시장 하는 분들은 밤새워서 보고 싶잖아요. 너무 시시각각으로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시시각각으로 챙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불안하다는 거죠. 왜 불안할까요? 비싼 걸 사면 불안해요. 급등한 걸 사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그냥 저평가된 거 대세적으로 쭉 괜찮은 산업 환경에 있는 거 그런 거를 가시면은 사놓고 내려가면 더 사시면 되잖아요. 아니 이미 살 때 싼 거 샀는데 뭐 내려가면 더 싸진 거니까. 그럼 지키시면 돼요. 오래 가지고 계시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시장을 뭐 증시를 투자를 오래 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 계속적으로 쌓아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또 미국 시장 얘기했으니까 그래도 또 대표님이 좋게 보는 미국 주식 한 5개? 저는 뭐 글쎄요 5개. 뭐 엔비디아는 뭐 대장주로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엔비디아가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이런 거죠. 선행 PER이 한 35배 정도 돼요. 35배로 이거 미국 S&P 500도 23배라며 35배면 무지하게 비싸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나 엔비디아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EPS 성장률을 보라 이거예요. 이 성장주들은 얼마나 성장하느냐가 중요해요. 최근에 나온 분기 실적 보면 EPS가 50%가 넘게 성장하잖아요. 근데 성장률을 비교해가지고 PER을 봤을 때 35배다. 이쪽은 50배, 50%로 늘어나요. 그럼 비싼 건가요? 싼 건가요? 저는 비싸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 의견이 그 미국 월스트리트 주류의 생각일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들이 올라가잖아요. 오히려 205불, 215불, 뭐 어떤 데는 뭐 220불도 넘는 그런 이제 증권사가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좋게 보는 이유는 결국은 성장률이 뛰어나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좋게 보는 거고 두 번째로 제가 꼽고 싶은 데는 이제 구글 같은 데도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만은 구글하고 vs 해가지고 저는 옆에 메타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쪽은 메타 같은 데는 선행 PER이 27배예요. 구글은 20배입니다. 근데 하는 거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비슷한데 그럼 저는 뭘 살까요? 더 싼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큰 이제 경제방송 가서도 구글을 계속 말씀을 드렸댔었는데 구글 최근에 보니까 진짜 안 쳐다보고 잠자도 주가만 잘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고르시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세 번째 고르라고 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거 되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특히 마이크론은 우리나라 HBM 시장에 있어서 SK 하이닉스가 독보적입니다만은 마이크론은 또 미국이 밀어주는 마이크론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밸류에이션이 지금 12배인데 아까 우리가 S&P 500 얘기할 때 22, 3배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또 반값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 싼 맛이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도 좋은 HBM 그쪽 시장에서 지금 계속 마켓 포지셔닝이 커지고 있는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도 괜찮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성장주 쪽에서는 저는 뭐 그 정도, 3개 정도 꽂을 수 있고 가치주 쪽에서는 저는 금리 인하 사이클을 생각을 한다면 저는 한국 시장에서는 증권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글로벌 IB의 대표적인 회사인 뭐 모건스탠이나 골드만삭스 이런 회사를 좀 보는 게 어떠신가 이런 생각입니다. JP모건 체이스 이런 데는 좀 은행 계통이니까 은행은 금리가 내려간다고 할 때는 예대 마진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별로 보고 싶지는 않고 금리가 내려가면 뭐가 생기죠? 대형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겨요. 그게 뭐 원전 사업이 됐든 뭐 전력 인프라 사업이 됐든 상당한 딜들이 생긴다고 했을 때는 이런 IB들 뭐 사업을 주선하고 하는 IB들의 일감들이 많아진다. 그리고 이들이 다 채권 같은 거 투자 많이 하거든요. 채권 투자 많이 하면 뭡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거기서도 채권 운용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뭐 골드만이나 모건스탠리 같은 해외 글로벌 IB를 하나 정도는 넣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만 더 5번째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뭐 홈디포나 로우즈 같은 뭐 건설 관련되는 그런 회사들 소비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좀 넣을 필요가 있겠다. 왜?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이나 건설 쪽이 괜찮잖아요. 물론 리츠 같은 것도 넣어가지고 뭐 배당을 받는 그런 것도 취할 수는 있습니다만 뭐 홈디포 같은 것도 상당히 저평가된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 넣어서 한 5개 정도는 이렇게 탄탄히 좀 가져가면은 뭐 밤잠 안 자무시고 이렇게 팔로우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표님 얘기를 종합해보면 한국 증시랑 미국 증시랑 했을 때 한국 증시를 훨씬 더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지수 어느 정도 레인지로 보고 계신지. 9월 말로 가면서부터는 시장이 아래쪽보다는 위쪽을 보면서 금년 정도 말에는 뭐 3,300 정도 보는 거고, 내년에 저는 가서는 거기서 한 300포인트 더 위로 보고 싶어요. 그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 그 기업들의 ROE라는 걸 보고 뭐 산수적으로 갖다 대입을 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오는 국면이 나온다.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상법 개정안이나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배당 성향을 2024년에 27%가 아니고 금년에 말을 아니면 내년에 35%까지 배당 성향을 올릴 수 있다고 보면 더 3,600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MSCI 선진국 편입이라는 그런 대과제가 있잖아요. 그게 2028년 6월이 이제 예정입니다만은 그 결정은 1년 전인 27년 6월에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채 2년이 남지 않은 이 기간입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오면 대통령실에서는 뭘 하려고 할까요? 뭔가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업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치들이나 제도 보완들을 많이 할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올 거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랠리는 뭐 3개월, 6개월 이런 랠리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최소 3년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랠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초입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주식 안 샀는데 한국 증시 해야 될까요? 저는 당연히 해야죠. 쉽게 말씀드려서 저는 1년에 300포인트씩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금년에 3,300이면 내년에 3,600, 후년에 가서는 4,000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세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외국인들이 흐름이 최근에 조금은 파는 경향이 좀 많게 느껴지시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부터 지금 벌써 8조를 샀습니다. 작년에 줄창 파는 거에 한 4분의 1 정도를 다시 되샀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와서는 한 2조 정도를 지금 팔았는데 연말로 가면서 아니면 내년으로 가면서 다시 외국인들은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다. 우리나라의 상법 개정이나 여러 가지 지배구조 개선이나 배당 성향 올리고 여러 가지 그 투명성을 올리는 조치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은 물꼬를 터가지고 들어오는 때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장에는 코스피나 코스닥 이쪽 현물에서는 흐름들이 별로 좋지는 않죠. 근데 이건 돌 거고, 저는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현물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선물 시장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 현물 시장에서요,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은요 35%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나머지 뭐 한 60%는요 개인들이 다 좌지우지하는 시장이 현물 시장이에요. 기관은 10% 남짓밖에 안 돼요. 아주 미미해요. 근데 이게 선물로 가면요 외국인들이 65%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 자체도 현물에 비해서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이 제가 2조 순 매도를 했다고 했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어요. 뭐 당일도 움직임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어온 누적적인 순 매수 기조는 크게 허물지 않고 있다. 외국인들이 보실 때는 현물보다는 선물의 방점을 찍어가지고 좀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 ROE 차트 준비해 주셨는데 요거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코스피 ROE 차트 보시면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 이제 모습을 보면은 25년도에 이제 한 8.9%로 이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이것도 최근에 좀 내려온 거예요. 왜 내려왔느냐? 삼성전자가 이익이 생각보다 별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9.0에 있다가 8.9로 내려왔는데 내년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최근에 9.5에 있다가 9.6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상향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그 27년 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까지 9.75였는데 이게 9.8대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을 더 좋게 보고 있다, ROE를 좋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포워드로 보거든요. 포워드 뭐냐면 한글로 하면 선행이에요. 선행. 12개월을 미리 가서 보는 거. 12개월 후에는 그때 가서는 우리 밸류에이션이 지금 PBR 1.0만 걷다가 적용한다고 해도 어디쯤 가 있겠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ROE를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개별 기업으로 봐도 ROE를 보셔야 되고 시장으로 봐서도 ROE를 보셔야 된다, 이런 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코스닥은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코스닥은 돈 못 버는 기업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비싸기는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 올라올 때도 어땠죠? 코스피가 밑에서 40% 올라오는데 코스닥은 그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절반 조금 더 올라온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왜?
이익 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럼 거꾸로 무슨 얘기죠? PBR이나 PER이 무지하게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싼 쪽에 외국인들이 자금이 들어가기보다는 코스피 쪽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로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근데 앞으로도 보면은 코스닥은 여전히 비싼 영역에 있을 것 같고 그 대신 코스피는 여전히 ROE가 올라가는 국면, 그러니까 여전히 저평가인 국면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PBR 1.0을 이제 상회하는 이런 코리아 프리미엄 국면을 이제는 금년을 원년으로 해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조금 더 투자를 한 기간이 된 분들은 어느 섹터가 좋은지 반도체 업종 사실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너무 오르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볼 것 같거든요. 그래도 이제 반도체를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 많이 내려왔다고 해도 한 17에서 18%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비중이 좀 올라왔어요. 한 7% 남짓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두 회사를 더해보면 거의 4분의 1 정도 되잖아요. 우리 시총이 4분의 1 되니까 그러면 4분의 1만큼 비중을 실을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쪽에 뭐 한 20%, 25% 정도 큰 이제 1, 2위 정도는 뭐 넣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반도체 주식을 넣을 때 무슨 아이디어로 넣는 거죠? AI 그 사이클 때문에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밑에 이제 있는 회사들이 뭐 AI 서버 관련된 부품 뭐 이런 거 관련되는 데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AI 지금 문제가 뭡니까? 전력이 문제잖아요. 그럼 전력 관련되는 인프라 관련되는 거. 조방원 중에서 원전 관련되는 것도 뭐 전력 관련되는 거에 한 부분이잖아요. 최근에 뭐 한수원이 아주 뭐 굴욕적인 계약을 50년 동안 퍼주는 계약을 했다고 해서 이걸 바가지로 얻어 먹었습니다만은 또 최근에 나온 뉴스는 조인트 벤처 얘기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AI의 밸류 체인 선상에 있는 것도 좀 넣으시면 어떤가. 왜냐? 결국은 AI를 계속 시장을 잠식해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AI 그 밸류 체인 선상에 있는 거는 안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거는 계속 뭐 윗단부터 밑단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금리 인하 사이클로 곧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융주 중에서 은행주보다는 저는 증권주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내려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IB 딜 같은 게 많아질 수 있다. 더 대형화될 수 있다. 라고 볼 때는 뭐 비즈니스 많아지면 그 증권사도 좋죠. 두 번째는 우리 거래 시간 우리가 연장을 하면서 대체거래소 생기면서 증권사들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거래 대금도 많이 들고. 근데 최근에 보니까 거래 시간을 KRX에서 거래소에서도 조금 더 늘릴 생각으로 지금 이제 스터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어나면 누가 좋죠? 증권사가 좋죠. 전기만 꽂아놓으면 컴퓨터만 돌아가면 뭐 거래는 그냥 막 되는 거잖아요. 그럼 증권사들이 그대로 그 수익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3,300을 금년 하반기 정도로 갈 거고 내년에 3,600, 뭐 후년에 4,000 이렇게 본다고 하면 계속 시장이 좋아지면 뭐예요? 거래가 활성화되잖아요. 거래가 활성화되면 낙전, 그러니까 수수료 수입 이런 게 되게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주는 꼭 가져가시는 게 좋고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상법 개정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배당, 또 뭐죠? 자사주 소각. 그런 거에 관련되는 회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증권주를 치면은 아마 신영증권인가 대신증권 이쪽에 이제 자사주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포함해가지고 뭐 저평가되고 배당 수익률 좋은 것 쪽 이쪽으로 좀 몰아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증권주도 괜찮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방원에서 가장 좋게 보시는 섹터는? 조방원 중에서는 저는 방사는 좀 그럴 것 같아요. 방사는 밸류에이션도 이제 이미 뭐 높은 부분에 와 있지만 뉴스들이 앞으로는 아주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중립 내지는 중립 이하의 뉴스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어쨌든 트럼프가 자꾸 개입을 하려고 해서 종전으로 가려고 이제 노력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있고 중동에서도 언젠가 모르게 중동전이 격화되고 있다, 확전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없다고 보면은 뭐 무기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EU 이 블록 안에서도 나토 안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야 이게 방산 무기를 뭔가 들여올 때
비회원국, 그러니까 한국 같은 비회원국보다는 야, 나 또 회원국 안에서 맞는 걸로 그냥 자체 소비하는 거 어때? 이런 생각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생각하면 방산 쪽은 기대감은 높은데 실적이 생각보다는 좀 덜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언젠가는 또 나올 거다. 이미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높다.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씩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조선 쪽은 좀 얘기는 달라요. 조선 쪽은 똑같이 밸류에이션 높습니다. 근데 뭐죠? 뉴스가 계속 좋은 뉴스가 올 거예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좋은 뉴스가 올 수밖에 없는 게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가 안 좋은데 그럼 조선 어디다가 맡깁니까?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서 해야 되는데 근데 생각보다 숫자는 빨리 안 올라올 겁니다. 수치는 안 올라올 거예요. 왜? 미국에 뭐 없잖아요. 인프라가. 조선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뭐 노동력도 없잖아요. 가서 다 그 사람들 일 시킬 때 다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 생태계를 만드는 시간이 필요할 거다. 생태계가 뭐 하루아침에 뻑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태계 만드는 그 기간 동안에는 뉴스는 많이 나옵니다만 아마 이익으로 이렇게 붙여지는 것들은 상당히 제한적일 거다. 오히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군산이 됐든 어디가 됐든 MRO, 미국 뭐 군함 MRO 같은 거를 하는 그런 업체들, 뭐 하나오션이나 뭐 현대중공업이나 그런 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데 쪽으로 조금 포커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뉴스 플로우가 계속 좋은 기업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또 단점은 있죠. 비싸죠. 그럼 대체안으로 그럼 뭘 볼 거냐고 볼 때는 뭐 3대 조선사 중에 또 제가 언급하는 게 뭐죠? 삼성중공업 같은 게 있잖아요. 조금 처제율은 있습니다만 PBR로 그래도 3배면은 싼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대형 3사 중에서는 그나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 최근에 합병 발표가 있었죠.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것도 상대적으로 뭐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쪽이 부가가치가 좀 낮은 쪽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나중에 현대중공업의 일원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뭐 그쪽도 긍정적으로 봐줄 수는 있다. 그러니까 너무 비싼 쪽으로만 치우치지 마시고 조금 덜 비싼 쪽으로 좀 내려가시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원전도 뭐 조선이나 방산 이쪽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싸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뭐 두산 에너빌리티만 보실 게 아니고 딴 쪽으로도 좀 보셔도 어떤가 이렇게 보는 거죠. 조방원은 탑픽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방원은 그냥 그저 트레이딩 정도로 밑에서 쭉 밀리면 좀 넣어놨다가 위에 많이 올라가면 덜어내는 정도. 뉴스가 올라오면 당일 중이나 하루 이틀 더 가잖아요. 그러면 고점에서 좀 차익 실현하는 정도? 그 정도로 대응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결과적으로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될까요? 가치주 한 40%, 성장주 한 40%, 그리고 조방원 같은 인기주 한 20%. 이 정도로 구성을 하면은 좀 편안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뭐 SK 하이닉스가 가치주가 될 수 있고 증권주가 가치주가 될 수 있죠. 삼성전자를 비롯한 AI 관련주 이런 거는 성장주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조방원 중에서 뭐 제가 방산은 제외하고 뭐 조선이나 원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그쪽은 이제 인기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 4, 2 정도로 가져가시면 전체적으로 시장도 따라가면서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강관우의 리얼 주식 토크를 보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한마디? 강관우의 리얼 주식 토크 리얼입니다. 저는 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너무 과장하거나 과소하거나 이렇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고객들이 뭘 생각하는지도 알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이내믹스 같은 것도 상당히 이제 파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든든하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저희 일주에 한 번 정도는 상당히 그 시장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해 드릴 거고 그래서 저희 채널만 보셔도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다. 뭐 들쑥날쑥 하루하루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은 앞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여정에 있어서는 충분히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아마 따라오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강관우의 리얼 주식 토크는 진짜 리얼 생동감 있게 여러분들 잘 이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배당 관련돼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배당으로만 먹고 사는 세상이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소프트웨어는 하나만 잘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는 다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타겟 마켓이
커지면 좋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캐대형 같은 거예요. 최근에 보세요. 소니 픽처스가 넷플릭스하고 손잡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스토리 자체는 뭡니까? 우리나라 스토리잖아요.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본격화된다고 하면 한국 증시는 어디가 제일 업사이드가 가능할까요?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머니 무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돈이 크게 돈다, 순환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뭐 7, 80%는 다 부동산에 가 있잖아요. 이게 이쪽 금융자산은 별로 없어요.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레이트 로테이션에 있는다고 보면 우리나라 지금 별로 좋지도 않은 이런 부동산에 가서 가격만 올리는 그쪽의 일부 자금들이 이 금융시장, 자본시장으로 계속 넘어온다고 보면은 이쪽에서 상당히 튼튼해질 수 있다. 매수 기반이 말이죠. 우리 전체 주식시장이 3천조거든요. 3천조인데 부동산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거는 기대 수익률보다 저는 이쪽 주식시장에서의 기대 수익률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최근에 지수가 3,200까지 왔습니다. 밑에서부터 무려 40%나 올라왔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얼마를 샀다고요? 8조밖에 안 샀는데 지금 40%가 올랐어요. 지난 1년 동안 판 거에 겨우 이제 25% 샀다니까요. 소학개미들 국내 밖으로 가져간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180조, 190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조금만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국장으로 돌아오시면 기대 수익률이 생각보다 괜찮게 나올 수 있는 여러 시장 여건이 무르익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환율이 요새 많이 좀 올랐는데 환율 안정 어떻게 보고 계신지랑 증시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환율이라는 게 미국 달러와 바스켓이라고 있어요. 거기 통화에는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환율은 어디에 많이 연동되냐면 위안화, 중국 위안화에 연동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중국 위안화가 강세 쪽으로 슬그머니 가고 있어요. 트럼프가 자꾸 환율 얘기하고 자꾸 관세 얘기할 때 우리 시장에서는 뭘 기대했었죠? 위안화도 절하를 계속적으로 시도하면서 관세에서 오는 부담을 그 위안화 절하로 상쇄시킬 수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반대로 위안화가 강세로 가고 있어요.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달러 바스켓으로 구성된 통화 자체가 다 강세로 가니까 달러가 약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달러에 상대적으로 VS 된 통화들은 다 지금 강세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화도 강세로 갈 가능성이 약세로 갈 가능성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서 따라가면 좋죠. 그러니까 달러 대비 환율이 1,500, 1,400, 1,300 이렇게 내려가면요. 우리 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율이 내려갈 때는 외국인들은 강세로 가는 그 나라 주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약달러 원화는 강세. 그럼 원화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약달러 위안화 강세. 그럼 위안화 강세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환율과 우리 종합주가지수는 서로 역비례 관계다. 이렇게 읽으시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한국 산업 구조가 이제 AI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재편될 거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제조업이라는 게 이제 AI에 국한돼서 얘기하면 하드웨어 쪽이잖아요. 우리가 반도체도 만들고 뭐 서버 관련되는 부품 이렇게 하드웨어 쪽에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단순 제조업 그 산업이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미국에 보면 팔란티어 같은 거 보세요. 선행 PR이 무려 200배가 넘어가요. 팔란티어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AI 소프트웨어잖아요. 원가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마진이 높거든요. 하드웨어는 달라요. 하드웨어는 전기 써야죠, 사람 써야죠. 이게 간접병이 엄청나게 많은데 소프트웨어는 하나만 잘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는 다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타겟 마켓이 커지면 좋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캐대형 같은 거예요. 최근에 보세요. 소니 픽처스가 넷플릭스하고 손잡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스토리 자체는 뭡니까? 우리나라 스토리잖아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요소에 AI 플랫폼을 갖다 붙여가지고 콘텐츠 와가지고 팔면은 되게 비즈니스가 전 세계적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K 컨텐츠 관련 이런 쪽도 상당히 유망하다 이렇게 봅니다. 개인 투자자가 ROE 중심 재평가 국면에서 주목해야 될 지표는 뭘까요? 정답을 얘기를 했죠. ROE를 봐야 되죠. 근데 ROE를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5가지 정도로도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에셋 턴오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산 대비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걸 봐줘야 돼요. 근데 자기 자산이 100인데 매출이 20밖에 안 나오면 그 회사 어떻게 됐어요? 망합니다. 보통 우리 제조업 평균이 뭐냐 했을 때는
100을 넣으면 매출이 한 80에서 120 이 정도는 나오는 게 제조업이에요. 그러니까 1배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주 좋다 이렇게 되는 거고 1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면 되게 좋은 거죠. 둘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이익률이에요. 영업이익률 특히. 영업이익률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든지 상당히 낮은 한 자릿수 수치든지 하면은 돈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제조업 평균이 한 5에서 10%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10% 이상 되는 회사가 상당히 좋은 회사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같은 회사들은 40%, 50%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매출이 커지면. 그런 회사를 좀 골라내시면 좋다 이런 거고 또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은 인트레스트 버든이에요. 이자를 내는 부담이 좀 적어지면 상당히 좋다. 이자 부담도 상당히 내려갈 수 있는 회사면 좋다 이런 얘기고 그게 또 하나를 더 덧붙이면은 레버리지예요. 부동산을 한다고 봅시다. 그럼 내가 100을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100 정도의 건물을 짓든지 200 정도의 건물은 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돈을 더 당겨가지고 1000 되는 건물을 짓고 싶어. 그러면 900만큼을 레버리지 한 거예요.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죠. 근데 만약에 자기 생각대로 딱 적중을 했어요. 그럼 돈을 어떻게 벌어요? 9배를 버는 셈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용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100 가지고 있는데 신용은 어디까지 줘요? 한 250까지 줄걸요? 그러면 2배 반을 더 신용 레버리지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적중되면 2배 반을 버는 거예요. 더. 10% 올라가면 이 레버리지 한 거는 25%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10%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25%가 떨어져가지고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면 좋다. 근데 뭐 우리가 그 레버리지를 볼 때 너무 과도할 필요는 없지만 레버리지를 안 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어느 정도 차입을 해서 마진이 좋은데 쓸 수 있다고 하면 차입을 해야죠. 왜? 차입 비용이 싸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5번째 텍스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싫어하잖아요. 왜? 세금을 더 내면 주주들한테는 들어오는 EPS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5가지를 쭉 살펴보면서 ROE를 따라가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개인들이 ROE 따라가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한 2-3가지만 본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뭐 에셋 턴오버, 영업이익 마진, 그리고 레버리지 뭐 그 정도만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보는 거죠. 개인들이 2차 전지 엄청 열광하던 시절이 있는데 요새 2차 전지 얘기가 많이 안 나오잖아요. 끝났는지 아직 기회가 있는지 너무 걱정되실 것 같아요. 최근에 2차 전지가 그나마 조금 반등은 했잖아요. 근데 뭐 ESS 기대감으로 이제 반등을 했는데 저는 뭐 거기에 거는 기대가 별로 높지는 않아요. 우리가 또 이제 기대감을 많이 하고 이익 안 날 때 또 보는 지표가 있어요. PSR이라고 있거든요. 매출 대비해가지고 밸류에이션이 어디 있느냐.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보통 PSR로 해서 한 1배 정도면은 뭐 많이 봐주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PSR 1배가 아닙니다. 아직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 걸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게 되려면은 사실은 뭐 ESS도 중요합니다만은 전기차 원래 시장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시장 자체가 지금 생각만큼 그렇게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마진이 생각만큼 그렇게 막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여러 가지에서 좀 막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 쪽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 상법 개정이 끝나고 이제 3차 상법 개정 앞두고 있는데 자사주 소가 확대가 주가 리레이팅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요. 상당히 중요하죠. 자사주 소각 이러면 무슨 얘기냐면 주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기업을 하나 예를 들어서 100주가 있는 기업이라고 봤을 때 100을 100으로 나누면 1이잖아요. 근데 주수가 만약에 100주가 아니고 90주를 준다. 100 나누기 90 하면 1.1 이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밸류가 올라가는 거예요. 10% 이상 밸류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까지 기업들은 자사주 소각을 자기 경영권 방어하고 뭐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다 주주들이 돈 내서 만든 회사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사실은 주주의 돈이라고 봐야 돼요. 개인 대주주의 돈이 아닌 거죠. 앞으로 자사주를 소각을 의무화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임팩트가 있다. 그리고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지주사로 치자면 SK 상당히 자사주 비율이 많거든요. 증권회사로 치면 뭐 신영증권도 있고 뭐 대신증권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자사주 소각 의무한다고 그러면 대번 밸류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기업들이 유예기간 안에 또 자사주를 다 그냥 시장에다가 던져버리든지 딴 사람한테 팔아버리든지 하면 사실은 그 기대감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기업들이 할지 아니면 상법 개정하는 대로 점잖게 따라올지는 뭐 기업들마다 이제 대응이 다를 텐데 어쨌든 그걸 면밀히 주시하시면서 따라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시장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표님이 좋게 보시는 지주사 탑픽도 궁금하긴 한데 저는 지주사 중에서는 SK 스퀘어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SK 스퀘어는 중간 지주사죠. 어디를 많이 들고 있죠? 여기 SK 하이닉스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를 좋게 보는 사람은 당연히 SK스퀘어를 사야 돼요. 근데 SK 하이닉스를 나쁘게 보면 SK스퀘어는 들고 있으면 안 되죠. 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SK스퀘어는 지난 몇 달을 보세요. 훨씬 더 올라갑니다. 내려가는 국면에서는 오히려 SK 하이닉스보다도 더 내려가요. 그런 변동성이 있다. 그러나 SK 하이닉스,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영업 펀더멘탈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주가도 좋아진다라고 여러분들이 기대를 한다고 하면 지주사 중에서는 SK 스퀘어가 거의 뭐 원탑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좋게 보시는 종목이 대한항공이라고 들었거든요. 이것도 조금 자세하게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당연히 뭐 유가가 최근에 안정이 많이 돼 있잖아요. 항공유 제일 많이 쓴 데가 어디예요? 항공사들이잖아요. 그다음에 환율. 왜 환율이 중요하냐? 그 차입금들이 외화 차입금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항공기 사들어올 때 리스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달러화 베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는 돈들이 훨씬 원화가 강세로 가면 생각보다 줄어들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또 돈을 빌려서 사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 거기 레버리지가 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플러스 알파라고 하면은 아시아나하고 이제 합병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비용 효율화를 한다고 보면 하나도 뭐 상당히 좋은 뭐 합리적인 주식이다. 다만 지배구조 관련돼 가지고 좀 이슈가 뭐 한진카라고 조금 있을 수는 있으나 펀더멘탈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조금 의외라고 생각했던 게 배당 때문인지 현대차 말고 현대차 EUB를 골라주셨어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배당 관련돼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배당으로만 먹고 사는 세상이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현대차도 싼데 현대차 우선주는 훨씬 더 싸죠. 배당 수익률로 봤을 때 현대차 보통주도 배당 수익률이 좋은데 현대차 EUB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한 7, 8% 나올 겁니다. 상당히 좋잖아요. 이 배당은 계속 잘 나오고 이익은 계속 잘 버는 현대차이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여기서 20% 30% 밀린다? 그러면 거꾸로 무슨 얘기죠? 배당 수익률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좋아라고 넣으면 됩니다. 주가 또한 그렇게 변동성이 있지 않거든요. 뭐 안정적인 주식들이기 때문에 배당주를 고르신다고 하면은 뭐 현대차 EUB 아주 뭐 괜찮죠. 언제부턴가 저희가 비트코인을 빼고 시장을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채권, 뭐 금, 미국 증시, 한국 증시 얘기하면서. 그래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정말 10억 가는지. 최근까지 보면은 미국 달러화가 약세로 가면서 각광받은 자산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금이었고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좀 양상이 바뀌고 있어요. 이 코인 세계에서 제일 주자가 비트코인이었잖아요. 최근에 이더리움이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에타 ETF 있잖아요. ETF 쪽으로 기업들 자금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변화가 지금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소액을 가지고 꼭 코인을 보시겠다 그러면 옛날에는 비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비트코인 정도는 뭐 포트폴리오에 한 5%나 10% 넣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5% 10%를 다 비트코인에 넣을 게 아니라 반 정도는 뚝 떼가지고 이더리움 쪽도 좀 생각을 하셔도 좋겠다. 그렇게 시장이 만약에 좋아진다, 커진다 그러면 또 뭐예요? 기관 투자가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내팽개칠 부분이 아니고 그 가격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지금 받아들일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이랑 이더리움 A라는 ETF가 있다고 할 때 굳이 에타? 이걸 더 좋게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더리움은 그냥 원래 코인을 사는 거고 실질적으로 사려면 거래소를 들어가서 사야 되는데 거래소라는 게 사실 거의 사설 거래소잖아요. 그게 누가 거래소를 만들었는지도 모르는데 ETF는 금융기관에서 파는 상품이잖아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신뢰성이 훨씬 더 있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희 계속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라고 보는 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거든요. 현실화되면 이게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 건지 사실 감이 잘 안 와요. 외국인들 돈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도 괜찮을 정도로 많이 여러 가지가 좋은데 그 미비한 제도들이 좀 있어요. 외환시장에 대한 그 접근도나 뭐 여러 가지가 좀 불편한 것들이 많아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쉽게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공시를 봤을 때 항상 뭐 DART, 다트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한글로 잘 나오잖아요. 거기 영어로 나온 거 본 사람 있습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거 얼마나 시간 걸리고 불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좀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자꾸 이걸 뜸을 들이고 계속적으로 이연을 시키고 있는 거고 우리가 또 환율 조작국 항상 워치리스트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조금 문제는 좀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허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허들들을 앞으로 2년 안쪽으로 남아있는 기간 중에 조금씩 제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진국 지수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까다로운데 일단 들어갔다고 하면은 선진국의 대상으로 하는 펀드들이 상당히 사이즈업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규모가 크고 이머징 마켓 들어오는 것보다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으로 단기적으로 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8월, 9월 이렇게 지나가고는 있습니다만 길게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이 그럼 우리 시장이 안 좋아질 거냐, 제도적 개선이 없을 거냐 봤을 때는 제도적 개선은 당연히 있고 외환시장 접근도도 계속 좋아질 거고 공매도 이런 것도 이제 평평해진 운동장 쪽으로 계속 갈 거고 한다고 보면은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으로 바뀔 거다. 그것도 수십 조가 들어올 수가 있다. 지난 작년 1년 반 동안 우리가 빠져나갔던 돈이 뭐 30조 원이 넘어가는 돈이 빠져나갔었고 최근에 들어오는 게 겨우 8조 들어와서 지금 밑에서부터 포인트로 보면 거의 800포인트가 올라왔어요. 8조 들어와서 800포인트가 올랐거든요. 근데 수십조가 들어온다 하면 지수는 어디가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MSCI 이머징 마켓에 있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선진국 지수 DM 마켓으로 간다고 보면은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의 유입액 절대 규모 자체가 지금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에서 한국 증시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까요? 제가 투자자라면 저는 한국 비중을 좀 높이고 미국 비중을 오히려 낮출 것 같아요. 미국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비싼 주식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거는 방어적으로 이제 보시는 게 좋은 타이밍에 왔다 이런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10년 평균으로 미국 S&P를 봤을 때 지금 플러스 2시그마 밖에 위쪽에 지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3시그마로 갈 일보다는 더 평균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평가라고 생각하고 헤지펀드들이 계속 공매도를 하는 이유는 비싸니까 계속 가격의 하락을 예상하면서 지금 갖다가 숏셀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이 개인들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계속 붙여 올렸기 때문에 이 헤지펀드 매니저들 다 된통 당하는 시장이 지난 몇 년간 이어졌는데 그게 계속 갈지 안 갈지는 기대 수준에 합당한 이익을 창출해내면 그게 이제 유지가 되겠죠. 근데 기대보다 조금 시원찮고 회사의 가이던스가 좀 나빠진다 그러면 주가는 여지없이 밀려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쪽은 이제 진동폭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조심하는 게 좋죠. 지금 녹화 시점이 9월인데 사실 9월이랑 10월은 전통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데 지금 많이 담아야겠죠. 저는 이제 각 개인들마다 전략들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한 달에 한 번씩이나 계속 넣을 분들은 비중을 9월, 10월에 많이 넣으면 좋죠. 제일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적인 거잖아요. 근데 한 방에 넣을 수 있는 분들은 조금 돌아서는 거 보고 넣어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공통점은 뭐냐? 제일 쌀 때 좀 비중을 많이 늘리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장을 그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싼 거 말고 인기 많은 거 말고 좀 골고루 넣으시면 어떨까 이렇게 보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면서 조심해야 될 거 3가지 정도 마지막으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스크린을 자주 보지 마시라.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또 색깔도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잖아요. 흥분하기 좋은 색이에요. 미국은 올라가면 녹색인데 우리나라는 빨간색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흥분할 일이 아니다. 두 번째는 또 주가보다는 좀 밸류를 보면서 가라. 그러니까 주가는 막 이렇게 절대 가격으로 뭐 지수가 됐든 개별 가격이 됐든 그것만 보고 가시면 이게 지금 하늘나라에 와 있는 건지 이게 땅바닥에 가는지 알 길이 없어요. 물론 주가 차트로 보시면 대충은 알게 됩니다만은 근데 밸류에이션은 꼭 보시는 훈련을 하셔라 이런 얘기고 세 번째는 좀 다각화, 분산 이런 걸 하면서 리스크 제어로 하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복리 효과에 대해서 마지막 한마디? 복리라는 건 컴파운딩이거든요. 계속 10% 벌고 10% 벌면 내년을 가면요. 이게 20%가 아니고 21%가 돼 있어요. 후년에도 10%를 보면 30%가 아니고 30% 이상으로 또 올라가는 게 복리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1%를 우습게 보지 마셔라. 더 우습게 보지 마셔야 될 거는 5%를 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복리 효과가 올라가는 게 훨씬 힘들어집니다. 깨질 때는 리스크를 항상 조절을 하셔라.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컴파운딩, 복리의 힘을 좀 믿으면서 장기적으로 위험도 관리를 하면서 수익률 관리를 하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